대통령을 이제 3년 모시면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겪는 어떤 위기나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떤 결핍은 성장의 기회다.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 아주 철저히 믿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두 분한테 들은 얘기 중에 기억이 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영국 역사학자가 얘기하면서 인류 역사는 세 가지에 의해서 발전했다. 첫 번째가 역경, 두 번째가 결핍이고요, 세 번째가 천적이라고. 그러니까 역경, 고난이 없고 결핍이 없고 천적이 없으면 발전하고 성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 그런데 그거는 배가 아니다. 배는 바다에 떠 있을 때 배고, 바다에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야 된다. 그래서 전진하고자 하는 배는 파도와 풍랑을 벗으로 삼는다. 파도가 일고 풍랑이 치는 것을 반긴다. 오히려 그런 파도 치는 바다로 나아간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위기를 자초하고 어려움에 스스로 봉착하면서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하고 이제 발전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감옥에 가고 6년 동안 감옥에 살고 여러 가지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실제로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납치돼서 뭐 수장이 될 뻔도 하고 뭐 여러 정말 많은 위기를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다 자기에게 좀 반전의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됐다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5년 모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시도하지 않냐고, 실패를 두려워하냐.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 성공과 실패가 반반이라고. 근데 아예 시도하지 않으면 100% 실패라고. 왜 100% 실패를 자초하냐고.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으면 그냥 100% 실패해요. 근데 뭐라도 시도를 하면은 절반의 확률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자네는 이제 정치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네는 맞을 게 두려워서 링 위에 안 올라가고 링을 피하는 사람 같다고. 무조건 링에 올라서 3대 맞고 4대 때리면 되는 거야. 하다도 안 맞을 생각을 하니까 링에 못 오르는 거야. 그런 게임은 없다고, 인생에서. 한 대도 안 맞는 게임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맞을 걸 각오하고 맞는 것을 감수하면서 링 위에 올라야 된다고. 그건 역시 뭐 본인이 그걸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뻔히 떨어지는 줄 알면서 뭐 부산에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여기 안주하지 절대 않으시고 두 분 다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사이의 의미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경계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경계. 이도 저도 아닌 경계에 서는 거. 이제 경계에 선다는 게 이제 사실은 양쪽을 다 아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으로부터 다 배척받을 수도 있고, 이쪽 편도 아니면 저쪽 편도 아니면, 근데 어디 한쪽에 속해버리면 거기에 이제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주하지 않고 늘 경계에 서는 거, 비탈에 서는 거, 이 본진으로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변방에 서는 거. 우리 이제 전주 그 사투리로 가상이라고. 가상. 가해. 가생이, 여기 가생이. 네. 그 가상에 서는 거.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가상에 스스로 서는 거.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뭐 중심에 청와대에도 있지 않았느냐. 청와대에서는 매우 가상에 있었어요.
그 밖에서는 모르죠. 밖에서는 다 그냥 청와대에 있는 사람으로 알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저는 그야말로 그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육부품이 있으면 그것도 아니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김대중 대통령 3년 모실 때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하고 대통령이 되는데 공헌한 바가 1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김호중 회장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느닷없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원래 고생하셨던 분들, 평생 고생했던 분들이 보기에 저는 완전히 웃기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김대중 대통령 모시다가 대통령 되니까 그냥 인수위원회 들어가서 당선자를 모시고 이제 청와대로 또 다시 이제 왔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계속 고생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인수에 파견을 나오라고 해서 딱 나갔거든요. 그때 양정철 씨를 처음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그때 처음 얼굴을 봤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더라? 탕반 오리가 납치셨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국내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구중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여기를 또 나타났어.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5년 있으면서 소위 그분들이 이제 7세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늘 눈치를 봤습니다. 그분들 이제 분수를 알고 처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워낙 청와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내 집 같아가지고 경계를 풀고 좀 방심해가지고 어떨 때 이제 술자리에서나 이제 좀 말을 그냥 편하게 하면은 딱 쳐다봅니다. 너 지금 착각하는 것 같아. 너 여기 오래 있으니까 내가 네 친구 같냐? 너 여기 우리 식구 아니야. 너 주인 아니야. 그냥 우리가 쓰는 거야. 너 지금 여기 주인 행세하고 네가 왜 지금 상위에 올라와서 지금 네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 혼자만 해. 웃기시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사람은 어떤 이제 상황, 어떤 처지가 되건 어쨌든 거기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살아갈 방도를 찾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저 나름대로 이제 어머니였고 또 아버지 재혼하셔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이후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궁리를 했고요. 방법은 눈치를 봅니다. 눈치가 빨라집니다. 그 눈치가 빨라지니까 읽기 듣기 능력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또 말귀를 알아듣는, 사실은 그 능력이 결국은 김우중 회장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쓰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 눈치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위기였고, 또 오히려 이제 그게 저는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머니가 저에게 가시면서 준 선물 같은 걸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아라, 어떻게든. 그래서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계속 키웠고요. 두 번째 위기는 고등학교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3이면 어리잖아요. 입시가 있었고요. 전주에 입시가 있었습니다. 재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전주에 있는 전주고가 전국에서 제일 셌습니다. 정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는 다 뺑뺑이가 됐고요. 전주, 대전, 마산, 진주 이런 데만 시험을 봤는데 그중 1등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가 한 서울대를 한 20명 이렇게 보낼 때
전주고는 170몇 명을 했어요.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뭐 경기군이 무슨 이런 서울군 이런데 잽이 안 됐어요. 어쨌든 내가 뭐 떨어진 학교인데 거기를 떨어졌는데 저는 떨어졌을 때 되게 상심도 했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전주구로 갔으면 거기 한 700명이었거든요. 전원이 한 700등에 그러려면 그것도 못 들었으니까 만약에 붙었으면 700등대였겠죠. 그러면은 대학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구는 깡패도 제일 많았어요. 옛날에 경기구도 깡패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나고된 친구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하다가 느닷없이 자기가 막 500등, 600등 그러면 이게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문 밖으로 나서서 시내에 나가요. 시내에서 근데 받아줘요. 왜냐면 전주구라. 어르신들이 전주구 교복을 입고 있으면 담배를 펴도요. 술을 먹어도 다 용서가 돼요. 이 사회에서 품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주에서 집 쌈자라고 막 깡패들은 진짜 전주구가 더 셌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갔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는 바람에 후기 고등학교에 갔고요. 후기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잘하지 못했는데 고3 때 1980년이었어요. 5월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광주 전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 우리 학교가 유일했어요. 5월 27일 날 1980년 5월 27일 데모를 해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됐는데 저는 이제 3학년 1반 반장이었어요. 1반부터 나가라고 해서 1반 나가다가 제가 맨 앞에 서가지고 서울로 도망갔다가 학산 징계를 받고 복학을 하게 됐어요. 1년을 꿇었습니다. 꿇었는데 3월 달에 원래 고사를 보는데 선생님이 그 전에 낸 문제를 또 내십니다. 전교 1등이 4월까지 전교 1등이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 게 선생님이 신이 아니구나. 없는 문제를 내지 못하시는구나. 무에서 이유를 청구하지 않는 그리고 있는 문제를 내가 다 풀면은 대학을 잘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저는 있는 문제를 거의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을 그 당시에 학력고사를 보는데 정말 본 시험 또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떨어지는 게 전화위복이 됐고요. 그 다음 위기는 제가 아까 이제 홍보실에서 일했던 대우 그룹에서 대우 증권에서 홍보실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김우중 회장의 글을 쓰는 회장 비서실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김우중 회장을 모시고 그런데 10년이 경과했는데 다 만 10년 일을 했을 때 대우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0년 공든탑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허송세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차라리 어디 계열사에 이렇게 숨어 있었으면 뭐 대우가 문을 닫아도 괜찮은데 하필 회장 비서실이 있어가지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 족벌식, 그 문어발식 경영을 일단 그것부터 없애라고 해가지고 IMF 때 그래서 회장 비서실부터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해외로 도망가셨어요. 회장이 안 계셨어요. 그럼 그 조직은 필요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어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직이 공중 분해가 됐습니다. 회장 비서실 조직이 한 직원이 한 100명 되는데 나름대로 계열사 대모에서 뭐 잘한다는 사람들 이렇게 모으는 조직인데 오히려 그게 이제 치명타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저의 세 번째 얘기였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대우가 1999년에 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0년 6월 12일입니다. 2000년 6월 12일.
그날이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으로 떠나는 날이에요. 그때 저는 집에서 텔레비를 봤어요.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봤어요.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로 회담에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직전까지 저는 김호중 회장이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대요. 나도 저런 연설을 쓸 수 있다. 아내가 그랬대요. 쓰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정말 얼마 안 있어서 제가 파원에 들어갔거든요.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호중 회장, 정경련 회장 연설 쓴 사람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대우가 그대로 건재했으면 지금 대우에 계속 다니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기로 청와대에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임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어쩌다 공무원들 어공이라고 원래 공무원은 밀공이고 밀공은 어공들은 그냥 정권 끝나면 개털입니다. 개털도 아니고 그거는 뭐 아주 비참해지고 하루 전까지 막 어쩌다 힘주고 다니다가 끝나는 순간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딱 교체가 되죠. 청와대 비서실이 교체가 되는데 저는 참여정부에서 불러줘서 비서관을 한 5일 승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비서관으로 승진을 했냐? 파견을 나오라고 해서 인수위에 갔습니다. 노무현 당선자 연설을 쓰라고 해서 58일 동안 매일 집회를 거의 못 가고 당선자 연설을 계속 썼어요. 당선자께서 단 한 편을 읽으시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도 거들떠보지를 않고 첫날 저한테 내 국정 철학이 뭔지 아나? 제가 모릅니다. 나를 많이 쳐다보시고 억강 도약이네. 그리고 표정이 나를 모르는 네가 어떻게 내 글을 쓴다고 봤어?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니 가만 맺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모고까지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취임하신 날, 인수위가 끝나고 취임을 하신 날, 취임사를 한 후에 취임 오찬이 있고 취임 만찬이 있습니다. 오찬은 국내에서 이제 좀 뭐 힘께나 쓰는 분들 다 모시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오찬 연설을 합니다. 취임사에 담지 못한 이제 국정 철학 같은 거 이런 걸 밝힙니다. 그리고 취임 만찬은 그 취임식 축하하기 위해서 외국 사절들을 정상들 뭐 이런 사람 모아놓고 밥을 내면서 이제 주로 외교 쪽, 통일 쪽 이런 쪽에 본인의 생각을 밝힙니다. 그런데 원래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은 밥 먹는 자리에서 절대 연설문을 읽으시지 않으니 연설문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수위 끝난 바로 그 다음날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 책임이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3년 모시면서 그분은 단 한 번도 원고 없이, 원고를 읽지 않고 연설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100% 이렇게 구술을 해주셔서 그걸 그대로 받아 적은 연설문도 읽으십니다. 그걸 다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불러주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있고 그냥 안 읽어도 그냥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연설을 읽으시는 게 뭐 청중이나 이런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셔서 그걸 다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설문을.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처럼 그 준비를 했죠. 취임 오찬사, 취임 만찬. 근데 딱 그날 대통령께서 취임 첫 날이죠. 연설문을 찾으셨어요. 오찬사 준비된 게 있냐. 그러니까 막 그 옆에 참모들은 막 허둥대고 그랬는데 제가 짠 하고 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사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어느 날 청와대 순시를 하셨어요. 5년 2기 동안 딱 한 번 하셨습니다. 그냥 비서실 방을 쭉 다니시면서 이제 순회를 하셨는데 우리 방에 와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자네 때문에 내가 낭패를 연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일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뭐 나라를 구하는 일 뭘 했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듣보잡인데 결국 제가 인수위 50 며칠 동안 있는 사람 나 하나 누구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얘 뭐하는 애인데 이렇게 갑자기 어디서 와가지고 불러주는 분이 이러다 했는데 한마디로 인해서 저도 이제 그 일원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는데 첫 번째 이제 3.1절 연설에 이제 대통령께서 뭔가 주문하는 게 있으신데 그거를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 대변인한테 얘기한 거를 제가 건네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들은 대로 썼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거 누가 썼냐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을 이제 쓴 사람이 이제 쓴 사람을 밝힙니다. 칭찬받으면 그냥 전혀 밝혀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께서 그 친구 잘라라. 돈을 자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으라 고위직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꼭 따끔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그거를 한다는 겁니다. 담긴 했는데 그냥 신용만 내려요.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특히 이제 제가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우리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네가 대통령 연설 많이 써봤다 이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거야? 아니 내 그냥 추측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민정에서 조사 나오고 자술서 쓰고 막 경위서 다 쓰고 내가 전달받은 내용 정확히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얘를 비서관으로 승진시켜라. 그때 제가 선임 행정관이었거든요. 그렇게 넘어왔거든요. 비서관으로 승진을 시켜서 그때 이제 대변인이 비서관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연설 비서관을. 이제 비서관으로 오히려 승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진짜 일이에요. 쉬운 살이 잘렸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잘리고 마지막은 K지그룹 회장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효성그룹 회장을 모셨어요. 회장님께서 두 가지 저한테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 말을 다 듣고 그 말을 글로 바꿔서 그룹 홈페이지에 올려라. 그래서 전 직원이 내 말을 글로 들을 수 있도록 해라. 왜 그러냐 했더니 전 직원이 내 마음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내가 생각하는 과정을 내가 말한 것들을 글로 다 불러서 그걸 계속 읽다 보면은 나를 완벽하게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알아서들 나와 같이 행동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하나를 더 임무를 주셨는데 기왕에 내 말을 듣는 김에 내 말을 토를 좀 달아달라. 문제 제기를 해달라. 지적을 좀 해달라. 내 말의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그룹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룹 전략실장이었는데 차장들을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준다.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은 우리 그룹이 어떻게 되겠냐. 당신이라도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너를 만나면 기분이 나쁘다. 사기가 떨어져서 너를 만나기 싫다고 잘렸습니다. 그래서 잘려가지고
쉬운 산이 이제 백수가 됐죠. 그게 2000몇 년이죠. 2010 초반대인데 2010 초반대. 그렇게 해서 일찌감치 짜는 게 지금 오늘날 제가 이렇게 책 쓰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런 길을 열어줬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50대 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석 교수님은 70대 뇌가 제일 좋다고 백세 넘으셔가지고 70대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런 경험도 많이 축적이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안목도 높아지고 70대 내가 성능이 제일 좋다고 이분은 그러시는데 저는 거기까지 안 살아봤는데 제 기준으로는 50대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 6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는데 진짜 50대가 완전히 숙성이 되고 성숙한 뇌여서 근데 그 10년 제가 50대 딱 잘리는 바람에 그 10년을 진짜 내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10년이 저한테 주어진 거죠. 근데 직장을 계속 다녔으면 그냥 관성으로 그냥 30대, 40대 살듯이 그 황금기인 50대를 그런 식으로 허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그렇게 시작한 지가 이제 13년 차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세 가지 운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시대 운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글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90년대 이제 초에 1990년 1월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직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글을 쓰는 일을 했는데 원고지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고지에 쓸 때는 첫 문장부터 써야 됩니다. 중간에 뭐 생각나는 거 아무 데서나 글쓰기가 안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써야 돼요. 아주 그야말로 질서정연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뭔가 방향이 틀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이게 제가 나중에 청와대에 가보니까 여전히 청와대에도 그 원고지에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YS 때부터 쭉 있던 사람들이 원고지에 글을 써서 그거를 중간에 이제 이거를 순서를 바꾸거나 이러려면은 그걸 가위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중간에 끼워놓고 붙이고 그래가지고 바닥에 딱 깔아서 이거를 편집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PC가 있으니까 오리기, 붙이기 막 순서 바꾸고 이게 PC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PC가 이걸 못 다루는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도 이걸 못 다루셨고, 그 시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원고지에 글을 쓰는 시대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됐다면 저는 글을 못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필일지한 능력이 없어요. 뭐 유시민 작가가 막 항소 이유서를 쓰듯이 아니면 뭐 우리 신영국 선생이 감옥으로부터 사세 그런 편집글을 막 한자를 안 고치고 쓰듯이 진짜 글쟁이들은 그렇게 쓰거든요. 김훈 작가도 지금도 원고지에 그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과 저와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수준이 못 돼요. 그런데 저에게 운 좋게도 PC라는 게 생겼어요. PC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가 글을 본격적으로 써야 될 시점에 PC가 도입이 됐어요. 컴퓨터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PC를 갖고 쓰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과 저 같은 사람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 시간을 들여서 계속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칠 수 있잖아요. 원고지로는 고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걸 뭐 처음부터 다시 쓰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PC가 됨으로써 제가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청와대에 갔을 때 이게 이제 PC가 있어도 거기에 담을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이제 글을 쓰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 쓸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적어도 알아야 내가 찾아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 글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나하고 이 지식 격차가, 이 정보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글을 쓸 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무조건 일단 써야 돼요. 써서 드리면 그 써서 드린 걸 고쳐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써서가 아니고 잠깐 와보라고 해서 구술을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듣고 써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미리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이제 하나를 쓰는 거예요. 초안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쓴 초안과 김대중 대통령이 고치거나 다시 쓴 내용과의 차이가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이제 그분을 모시기가 힘든 거죠. 아는 거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제가 보신 두 분 다 공부 중독자들이에요. 진짜 책 독서 광들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거에서 그 아는 것을 알려주는 데에서 보통 보람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게 삶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뭔가를 알아서 아는 것을 알려줘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저를 혼내는 거죠. 제가 써서 드리면은 야 이거 아니야, 이건 이런 거야, 그냥 알려주세요. 알려주는데 이게 말로 알려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시 쓰고 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너무 모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 시점에 뭐가 나왔냐?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2000년. 인터넷 세상에서는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아니, 정말 똑같습니다. 이어정 선생님이나 저나, 제가 인터넷이 없을 때는 이어정 선생의 문장 대백과 사전이 저의 아주 그냥 보물단이었어요. 이런 두꺼운 사전이에요, 사전. 글감 사전이에요. 거기에 이어정 선생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단어별로 망라되어 있는 사전입니다. 그래서 늘 글 쓸 일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기억니은 순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찾아서 쓰는데, 근데 인터넷이 나오니까 이어정 선생님이 아무리 많이 아셔도 인터넷에 있는 것만큼 많이 모르시죠. 인터넷이 정확히 제 기억으로는 2000년부터 이게 좀 효용이 있어졌습니다. 1900년대 인터넷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에 이제 그게 생겨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2008년까지 노무현 대통령 글을 쭉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쉬운 사례, 직장에서 잘렸는데 그 말은 오프라인에서 퇴출된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소속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디 나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 나가는 공간이 이제 해서 내가 배제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못 먹고 삽니다. 못 먹고 살아요. 그 시점이 2010년대 초반이 어떤 때였냐면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때도 온라인이 이렇게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물건을 이마트 아니면은 이게 온라인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안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뭐 택배 같은 거 이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오프라인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서 저가 이제 떨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2010년부터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그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제가 떨려난 시점부터 이게 스마트폰이 각종 앱이라는 게 이제 장착이 되고, 그 전까지는요 그냥 깡통이었어요. 스마트폰이 별 쓸모가 없었어요. 2010년 전까지는요. 제가 직장 다닐 때까지는 직장에서도 핸드폰을 줘서 쓰긴 썼는데 그야말로 전화기였지 그 안에 막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앱이. 청와대에서 이제 그 폰을 줍니다. 청와대 폰을 주는데 그야말로 전화 거는 데만 썼어요. 그런데 제가 잘리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교신하고 핸드폰으로 일도 하고 핸드폰으로 일을 받고 뭐 이게 다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프라인에서 완전히 밀려났는데 온라인에 이 핸드폰에 내 어떤 거점 나의 일터가 생긴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밥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시대문을 잘 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50살까지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읽기 듣기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 윗사람 말 잘하고 눈치 빠르고 윗사람 구미에 맞게 윗사람이 원하는 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이 모방과 복제에 능한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시대가 우리가 워낙 뒤처져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무슨 우리가 자동차도 뭐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TV도 그렇고 제가 50살 먹을 때까지는요 우리가 1등인 게 거의 없었어요. 다 뒤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에 것을 쫓아가고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는 내내 한 25년 다니는 동안 그러니까 그런 복제하고 모방하고 쫓아가는 거를 잘하는 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읽기 듣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읽기 듣기 능력만 키워줬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서에 있는 거 잘 읽고 그런 것을 많이 하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선생님에게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 책에서 뭔가를 이렇게 뭘 자기 걸로 자꾸 이렇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앞서 있는 것들을 잘 베끼고 쫓아가고 학교 다닐 때 워낙 경쟁심도 키우고 승부욕도 이렇게 키운 애들이 공부를 잘했고 그들이 나와서 어디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외국에 앞서가는 어떤 기업들을 쫓아가야 되고 그런 거에는 아주 능한 사람들을 우리 시대에는 키웠었고 계속 읽기 듣기만 시켰어요. 읽기 듣기만 시키면서 시키는 걸 잘하고 말을 잘 듣고 쫓아가기를 잘하고 경쟁을 잘하고 잘 베끼고 읽기 듣기 능력만 있으면 잘 베낄 수 있습니다. 창의력이 필요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50까지 그런 시대에서 어렸을 때 어머님 돌아가시는 그 읽기 듣기 능력을 키우는 걸로 잘 살 수 있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를 잘 읽고 직장 상사의 빙의가 돼서 직장 상사 그렇게 되면 최고의 직장인이에요. 저는 글도 직장에서 글을 쓰는 거 간단했어요. 저는 뭐 김우중 회장을 모실 때건 누구를 모실 때건 일단 그분의 모든 말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수집해서 제 이 노트북 바탕화면에 32개 폴더, 노란 폴더 안에 계속 분류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통일, 정무, 행정, 여성, 환경, 복지 이런 주제별 폴더에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분들이 하루에 쏟아내는 말이요. 그 말의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식전부터 이제 아침 관저 회의부터 시작해서 식사하실 때, 보고받을 때, 무슨 회의할 때, 오찬 때, 만찬 때 말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걸 하나도 안 버리고 그 말을 너무 정말 금과 옥조로 받아들여서 그 말이 저는 그야말로 정말 그 말만 있으면 저 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다 분류해서 넣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의 생각을 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글 쓸 때는 제 앞에 이제 72개 단어가 있었어요. 제 앞에다가 A4 용지에 현황, 문제점, 해법, 기대효과, 실행계획 이게 어떤 단어들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서를 매일 이제 새벽 2시까지 보시고 한 번씩 이 보고서 정말 잘 썼다. 이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라. 이제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불러서 이 쓴 직원에게 편지를 좀 보내라. 이렇게 이런 점이 너무 좋았고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온 계속
시대대로 올라온 게 한 280몇 편이었습니다. 보고서. 잘 썼다는 보고. 근데 저는 한 편이 올라올 때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 편 찍어줄 때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이 마음에 드셨을까? 이게 핵심은 그거죠. 어떤 내용들을 담았는가죠. 그래서 그 내용, 담는 내용들을 이제 계속 내가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라서 만들어 간 게, 그 풀이 만들어진 게 72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현황, 문제점, 경과, 비교, 좀 사례, 이런 소위 그 글의 요소들입니다. 구성 요소들. 그게 72개가 전체입니다. 전체. 그 72개 단어 중에 이제 어떤 글을 써야 될 때 이 글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72개 단어 중에 몇 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제 아까 그 폴더에 가서 가져오는 거죠. 재료들을 가져와서 이제 글을 쓰고, 쓸 때는 네이버 국어사전 열어놓고 어떤 단어를 떠오르면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네이버 국어사전 쳐보면은 유의어가 뜨고, 유의어 중에 더 맞는 단어를 찾고, 또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문을 보고 좋은 문장을 찾아서 그야말로 한 줄 한 줄 네이버 국어사전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한 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쓰고 나면은 저는 대통령이나 회장이 체크해보는 항목들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글을 딱 받으면은 뭐뭐뭐를 눈여겨본다, 뭐뭐뭐를 점검해본다, 오탈자를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챙겨봅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들을 제가 43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43가지를 제가 먼저 챙겨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눈으로 먼저 챙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싫어하는 걸 다 제거를 합니다. 그거는 그분들 계속 써서 드리면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왜 이렇게 썼어? 난 이렇게 써. 이걸 계속 고쳐줬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생활 25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제가 따라야 될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시는 분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글쓰기는 내가 그냥 시간만 들이고 열심히 하면은 재능이 없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 문제는 쉬운 사례에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월급도 못 받고, 그런데 이제 아내가 돈을 벌어오라고 하니까 벌 길이 사실 제가 아무 기술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런 이렇게 서점을 하는 거, 정말 이런 사업을 벌리는 거 이게 좀 담대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어떤 수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능력도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럼 쉽게 남들은 농사를 지어라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 안에는 내가 가장이면 나는 설거지를 하든 요양 간병인을 하든 나는 할 수 있다고, 왜 월 200을 못 버냐고. 이제 그래서 택배도 하고 하다가 월급 150만 원 받는 이제 출판사에 갔어요. 거기 가서 1년 반을 책을 쓰러 간 게 아니고 그냥 월급 150만 원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받으러 갔는데 어느 날 그 출판사 대표가 저를 부르더니, 제가 맨날 책 나르고 청소하고 그런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저밖에 없었고요. 그러지 말고 책을 써보라고, 2달간 유급 휴직을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그 책을 한 편 써봐. 그때 훌쩍 뛰었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2~3번 정도 책을 써야 된다. 자네는 대통령 명령이다. 자네가 지금 청와대에서 8년씩 이렇게 오랫동안 있던 친구들이, 이 사람이 거기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책을 써서 남들에게 공유해주지 않으면 자네는 혼자 특권을 누린 거다. 특권을 혼자 누린 거고 자네는 이거를 공유해야 될 의무가 있다. 누리는 사람의 의무다. 그래서 소수가 누리던 걸 다수가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방법은 책을 쓰는 거다. 그래서 이 경험을 알려주라. 그래서 이제 계속 2번, 3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계속 못했죠. 못하고 뭐 임기 중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대통령도 책을 쓰려고 계속 그러시다가 결국은 이제 글을 읽을 수도 책을 가지고 글을 쓸 수도 없다. 마지막 글을 남기고 이제 가셨죠. 그러니까 임기 중에 내가 그날 기다렸어요. 퇴임을 책 쓰려고. 대통령 임기 5년 한 것보다 그 경험을 책으로 써서 국민들과 공유하는 게 훨씬 값어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막상 해보니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여소야대 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고 배우는 건 많죠. 오히려 그 자리가 이제 좀 배우는 자리라고 해서 늘 그분은 이제 신년사, 그러니까 매해 신년사에는 늘 그런 말로 시작했어요. 그동안 뭐 작년 한 해 많이 배웠습니다. 늘 이렇게 그 공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을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나눠주는 게 이제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퇴임하기 한 6개월 전에 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에 다 내려갈 수는 없고 온라인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집단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멤버를. 저는 정말 거기 안 들어갔으면 했는데 자동으로 연설비서관은 그냥 자동으로 돼가지고 여기 이제 일원이 돼서 온라인 상에서 계속 글을 대통령이 이렇게 발제를 하셔가지고 그냥 밤을 새셨는지 막 새벽 3시쯤에 글이 올라와요. 그 글 끝에다가 이거 쓰느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이제 니들이 죽은 차례다. 그래서 이 발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런데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결국 그걸 이제 포기하시고 이렇게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저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을 한번 써보라고 해서 들어가서 쓴 책이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고, 그게 이제 많이 팔렸죠. 많이 어떻게 해서 많이 팔렸냐?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그 책이 2014년 2월에 나왔거든요. 그 지금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SNS, 특히 페이스북이 그때 비로소 막 대중화됐어요. 개나거리가 다 페이스북을 시작해서 2014년 2월 즈음에, 그러니까 2013년부터 그러니까 누구나 막 글을 쓰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쓰고 뭐 좀 잘 쓰고 싶고 막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결정적으로 불을 치는 게 최순실 씨가 나는 대통령 글 고치는 게 취미였다. JTBC에서 국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게 내 취미였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도화선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 뉴스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글쓰기가 막 불티나듯이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 글을 그동안 누가 썼길래? 대통령 글을 쓰는 과정은 뭐였고, 그 전까지는 대통령 연설비서관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대통령 글을 누가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겠지 뭐. 대통령이 직접 그냥 하나? 뭐 이랬지 연설비서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그때부터 안 거예요. 그때 어땠냐면 막 광화문 촛불 시위 막 할 때인데 그냥 광화문 교보문고에 내 책이 그냥 갖다가 놓으면 다 나가요. 심지어 막 가다가
그 책 그냥 그 길에서도 팔았어요. 길에서도 그냥 거기 다 팔렸다 그러니까 막 밤에 그걸 나르는데 이게 대통령의 글쓰기냐고 그 현장에서 막 길거리에서 막 팔고 그래가지고 종합 1등이 됐어요. 종합 1등. 그래서 막 실검에 내가 계속 1등이 되고 그리고 손석희 씨가 막 오프닝을 하면서 막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막 소개를 하고 이 책에 자신의 글을 스스로 못 쓰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써있다고. 리더는 글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책이 이제 엄청 팔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2014년이니까 지금 11년 됐죠. 11년. 그 사이에 저는 책을 13권 읽었고요. 사실 모든 게 저는 돌아보면 정말 다 운이었고 시대의 운이었고 또 늘 저에게 닥쳐왔던 어떤 위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 전화위복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 운이 남아있다면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 뜻이 있을 거다. 나에게 내가 지금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책쓰기 수업이라는 책을 다 쓰고 출간하기 전에 그 챗GPT에게 한번 목차를 태워보라고 했습니다. 목차를 잡아봐라. 그랬더니 이 내가 실제로 이미 쓴 목차의 한 60% 유사해요. 유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써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됐고 이 3개만 써봐라. 3개를 지정해줬어요. 그랬더니 누구 문체로 써줄까요? 강원 문체로 쓸까요? 저한테 또 물어봐요. 그래서 강원 문체로 써라. 그랬더니 3개를 딱 쓰는데 정말 내가 쓴 것보다 더 내 것 같이 써요. 정말 나다운 글을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걔는 내 글에 일단 내 글을 다 걔는 갖고 있습니다. 책 1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을 쓰면 나도 다 잊어버린 내용을 걔는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애입니다. 그리고 내 어떤 문장의 어떤 문체의 어떤 특징, 패턴 이거를 완벽하게 학습한 애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저를 모르죠. 저도 사실은 저를 모르는데 얘는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한 애예요. 강원국의 글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이제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내가 이미 써놨던 책들에서 가져와서 다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제 글이에요. 완벽한 제 글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앞으로 이거를 책을 하룻밤에 100권도 쓰겠구나. 걔를 부리면 나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컨텐츠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내 머리의 기억보다 걔가 더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걔는 그러니까 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아는 데다 그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나 근거나 이런 거 나보다 훨씬 더가 아니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데이터를 또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러니까 소수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란 날개를 달고 이제는 하늘로 날겠구나. 그 사람의 어떤 일의 효율이라는 게 측정할 수 없을 수준이 되겠구나. 자기를 대신해주고 자기 대역을 할 수 있는,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분신이 수백, 수천이 될 건데 수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공지능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나를 다 읽어가지고 너라면 이 일을 이렇게 판단할 거고 이런 선택을 할 거고 이런 결정을 할 거고 너는 이렇게 말할 거고 이걸 다 예상을 해서 대역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대역을.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인공지능이 전혀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인공지능의 신여가 돼서 인공지능에 의존하면서 인공지능의 모든 걸 물어보고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야말로 이제 뇌를 이제 인공지능에 내주고 사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지 않을까. 4, 5년 내에. 그러니까 급선무는 인공지능이 나를 알게 만드는, 알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쓰는 거예요. 내 책을 쓰면은 빠르게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온라인에 뭐 이렇게 SNS나 뭐 이런 블로그나 이런 데 그게 중요해요. 유튜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말과 글을 많이 쏟아내야 돼요. 내 데이터를 먹이를 걔한테 많이 줘서 걔를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게 해야 돼요. 그걸 안 주면은 얘가 나를 모르고 내 역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걔한테 글을 써달라고 그러면 내 글을 써주는 게 아니고 그럼 지 글을 쓰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저를 만나서 내 글을 써주게 그래서 취임하고 저를 3월달에 관저로 오라고 했거든요. 내가 인수위 때 자네 글을 왜 안 읽었는 줄 아는가? 내 글이 아니어서 안 읽었네. 자네 글을 쓰지 말고 내 글을 써주게.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을 모르니까 대통령 글을 못 써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을 차차 알아가면서 제가 연설비서관으로서 그분의 말과 글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의 분신이 된 거죠. 그러면 그분이 저를 권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수백 수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면 이제 뭐 블로그나 뭐 이런 SNS 뭐 또는 뭐 유튜브 이런 것도 하시지만 가장 좋은 것은 책을 쓰는 거다. 책을 써야 체계적으로 어떤 일목요연하게 나를 이해할, 나를 가르칠 수가 있다. 단편이 아니고 어떤 체계를 갖춰서, 그래서 앞으로 뭐 책을 써야 될 이유는 이제 더 있어졌다. 그러면 책 쓰기가 저는 엄청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이제 책 쓰는 방법을 한 10몇 개를 써왔어요. 몇 개를 써왔는데 이 얘기를 그냥 생략하고요. 만약에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글쓰기, 책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책이나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4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내 글의 어떤 주제, 무엇에 관해 쓸지, 그 무엇을 정하는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제 능력. 어찌 보면, 무엇을 쓸지, 어떤 내용을 쓸지를 착안하는 능력, 그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주제가 잡혔으면 그 주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쓰게 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맡기면 안 되고요. 맡기면 안 되고 같이 대화하는 식으로 써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써야 돼. 한번 큰 틀에서 한번 개요를 짜봐. 그럼 개요를 이렇게 얘가 쫙 짜주거든요. 그러면 이 개요에 난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이걸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걸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문을 하고 하면서 같이 써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쓴 내용에서 뭐 사례로 든 거라든가 어떤 근거로 든 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다른 식으로 다른 걸 뭘 바꿔달라고 한다든가. 저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런 주문, 그런 또 애한테 하는 질문,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을 잘 다루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잘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대화에 들어가요. 대화. 남자들은 이 대화를 잘해요.
정말 대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냥 앉아서 계속 몇 시간을 떠들고 뭐 할 말이 아주 절반도 못했다고 매일 할 말만 계속 그 대화를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족치고 추궁하는 거죠. 제 아내한테 걸려들면은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막 취조를 하고 막 거의 뭐 잡들이를 합니다. 그렇게 잡들이를 해야 돼. 인공지능을 잡들이를 해야지. 그냥 걔가 주는 대로 그냥 무르게 설렁설렁 이러면은 걔가 얕잡아 봐요. 그리고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걔를 그냥 다뤄야 되거든요. 호달궈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그걸 훨씬 잘해요. 아니 남자들은 이게 배우자한테 호달구고 그런 치밀하게 집요하게 이게 안 돼요. 근데 아내가 하는 거 보면은 아주 틈을 안 줘요. 생각할 틈을 안 줘요. 머리를 굴려보려고 해도 머리를 굴리면 내 눈동자를 보고 일단 이게 뒷머리를 이렇게 쓴다는 걸 알고 바로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얘를 다루는 능력. 끊임없이 얘를 의심하고 계속 의문을 가지고 얘한테 질문하고. 세 번째는 취사선택 능력이 있어요. 얘가 주는 걸 다 받으면 안 돼요. 골라서 받아요. 받을 거 받고 안 받을 거 안 받아요. 덥석석 다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글을 절대 얘가 써온 걸 긁어오면 안 돼요. 글은 사람이 써야 돼요. 준 걸 충분히 숙지해서 그걸 덮어놓고 글을 쓰시다가 또 뭐 아까 거기서 본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나면 그걸 다시 보는 날 있어도 내 손끝에서 글이 완성되어야지 절대 걔가 쓴 거 가지고 긁어오면 왜 안 되느냐. 얘가 나를 알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지가 줬는데 뭐는 받고 뭐는 안 받는 걸 보면서 그리고 지가 써줬는데 지 걸 그대로 안 쓰고 자기가 다시 써서 야 이게 내가 쓰고 싶은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걸 통해서 나를 아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을 제가 대통령 모실 때 제가 이제 똑같아요. 제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은 내가 쓰는 거 덥석덥석 안 받으셨어요. 자기가 다시 다 쓰고 보여줬어요. 아 내가 그래도 대통령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걔한테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려면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냥 걔를 쫓으면 안 되고 걔를 다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제를 던져주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꽂혀 있다는 걸 얘가 압니다. 정말 알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던져줬을 때 이 친구가 그걸 잘 받고 좋아하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되고 내 문체도 알게 되고 이걸 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책을 쓰기는요 그게 없을 때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쓰시되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쓰시면 좋겠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제 질문을 좀 충분히 받겠습니다. 질문은 글쓰기, 책쓰기에 관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본인의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이야기를 과연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라는 의문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작가님처럼 커다란 시련이나 질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의구심이 좀 들어가지고 내가 책을 쓸 수 있나 하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그런 느끼기로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고. 큰 틀이 바뀌고 있다. 그럼 어떤 틀이 바뀌고 있냐? 이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읽고 듣는 걸 잘하는 사람들, 읽고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 많은 것을 읽고 들은 사람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읽기 듣기로 성공하신 분들. 읽기 듣기를 잘해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막 창작하거나 좀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그래서 거기 간 게 아니거든요. 의학 지식, 뭐 법률 지식 이런 걸 많이 읽고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알게 된 거죠. 많이 알게 된 거고 그분들은 그거를 뭐 나누거나 알려주거나 그런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걸로 돈도 벌고 힘도 얻고 이렇게 사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읽고 듣는 사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제 말하고 쓰는 사람의 시대로 이게 전이 되고 있다. 지금 옮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신문에 어떤 우리 이제 기자도 계시고 방송도 계시는데 신문이나 방송이나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요. 특정되어 있었어요. 신문의 지면에 한계가 있고 방송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나가는 사람이 나가고 그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유튜브 하고 뭐 SNS 하고 블로그 하고 누구나 쓰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수가 말하고 쓰고 다수는 읽고 듣고 그 다수 중에 읽고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소수 말하고 쓰는 사람의 선택을 받고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읽고 듣기 경쟁을 하고 그건 학교 경쟁과 사회 경쟁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하고 쓰는 사람이 다수가 되고 다수가 되고 오히려 읽고 듣는 사람이 이제 없어져서 누가 책을 안 읽잖아요. 그렇지만 엄연히 내 글을 누가 읽어주겠는가? 아니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냥 나도 다수의 편에 서야죠. 남들 다 말하고 쓰는데 왜 나는 아내는 옛날부터 남의 글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86년에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책 읽는 모습을 하나도 없어요. 86년부터 완벽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늘 지론이 그거예요. 왜 내가 남의 책을 읽어야 되냐? 왜 남의 말에 감동하고 내가 설득을 당해야 되냐? 지들 생각에 내가 왜 물들어야 되냐?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내가 굳이 뭘 몰라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검색한다. 검색하면 되지. 왜 굳이 책을 내가 읽어야 되냐?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하다. 지들은 내 책임. 굳이 책을 안 썼으니까 안 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안 읽는 거야. 그게 불평한 거다.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냐 그렇게 해서 주장. 근데 시대가요 그때는 다 말하고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인데 읽고 듣는 사람의 시대는 저는 다른 말로 반사체들의 시대예요. 반사체들. 어떤 중심이 있어요. 빛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빛을 받아서 되싸주고 그 빛을 내는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강한 빛 좀 더 이렇게 휘황찬란한 빛을 쫓아서 좀 더 나은 데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좋은 데 가면은 좋은 빛을 받고 그 빛을 등에 업고 밖에 나가서 행세를 하고 나 어디 다닌다고 하면서 그 소위 그 반사체 경쟁 누가 더 반사체로 성능이 좋은가 거기서 쏴준 것을 누가 더 그걸 잘 되싸줄 수 있는가 그건 읽기 듣기 능력으로 되싸주는 겁니다. 읽기 듣기를 많이 한 사람은 잘 그걸 받아서 그 빛을 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그게 사람이건 조직이건 그래서 이제 반사체들의 시대였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래 삽니다. 초고령 사회, 초고령 시대예요. 그럼 100살 넘게 살아요. 우리 젊으신 분들 무조건 100살 넘게 삽니다. 반사체고 몇 살까지 사시겠어요? 반사체고 해봤자 50, 60이에요. 인생의 절반을 발광체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언제까지 누구 밑에서 반사체로 삽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발광체로 살아야 돼요. 발광체로 산다는 의미는 말하고 쓰면서 산다는 의미예요. 내 빛을 내 보이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 빛을 누군가에 쏴줌으로써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하고 내가 그렇게 기여하고 아니 반사체로 사는 건요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내가 그냥 모시는데 내가 소속돼 있는 조직에 내가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나 출세하고 나 밥 먹고 사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자기 용도가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빛을 내려면 말하고 써야 됩니다. 그 말과 글이 나의 빛이에요. 남이 윗사람이 얘기하는 말과 글을 받아가지고 시킨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저는 지금까지는 같은 또 맥락인데 정주민, 정착민들의 시대였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그 뿌리 내린 곳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받고 거기에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거기서 높이 올라가면은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일단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어디에 한 군데 묶이고 어디 한 군데에 그 의존한, 의탁하는 삶, 그 정주민의 삶. 정주민은 그 거기가 자기가 터잡고 살고 있는 곳에 그 높은 사람의 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생사 역할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정주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는 뭐 어쨌든 잘 거기 가서 이제 적응하고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는 거가 인생의 성공으로 평가받았죠. 근데 저는 점점 이런 이주민, 유목민, 노마드 어디 한 군데 뿌리를 내리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걸 시도하고 모험하고 다양성을 경험하고 다양한 걸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의 시대로 저는 가고 있다. 제가 명함에 딱 작가라고 하고 다녔어요. 사실은 백수라는 말이에요. 작가라고 하고 다니면 요즘에는 그냥 인정을 해줘요. 아니 책이 명함이에요. 이거 딱 갖고 다니면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목민으로 디지털 노마드로 이렇게 이주민으로 살려면 책이 필요합니다. 책의 무기입니다. 어디 안 다녀도 돼요. 나 어디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나 어디다 나왔습니다. 나 어디 다닙니다. 나 이번에 어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디를 지금 못 들어가고 야 걱정 마. 너의 시대가 열린다. 계속 못 들어가. 여기 뭐 대학도 못 들어가고 취직도 못 들어가 안 되고 계속 못 들어가요. 사회에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움츠렸다 뛰면은 그야말로 임재범의 비상처럼 그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펴면 펼 수 없는 시대가 저는 도래한다. 그러기에 그 시대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책을 써야 됩니다. 책이 없으면 빵이에요. 왜 그러냐면 책으로 존재하는 책이 있어야 내 이름이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책도 없고 직장도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직장을 다니는 직장을 다니는 게 중간이랍니다. 그 직장을 저는 나오는 게 더 좋고 나와서는 반드시 책을 써야 된다. 책을 쓴 작가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훨씬 크고 저는 왜 그러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어떤 자기의 노력을 한 군데만을 위해서 바치는 거 써먹는 거 이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비효율이고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 써먹어야 돼요. 왜 삼성전자에만 써먹습니까? 현대차에도 팔고 이쪽 저쪽에 LG전자에도 팔고 그렇게 파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책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어디 딱 묶여가지고 어디 직원으로 거기에만서만 일하고 거기에만 나를 파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자기 어떤 시간을 왜 저당 잡히고 삽니까? 어디에 묶여서? 중간에 집에도 못 가고 퇴근 시간까지 붙들려 있고 어디 중간에 나갈 때도 허락받고 나가. 왜 내 시간을 이렇게 허락받으면서 살아야 되냐? 저 은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어른이 돼가지고도 네? 오늘 좀 늦습니다. 왜 그런 소리가 큰 죄 지은 것처럼 오늘 좀 뭐 일이 있어서 좀 늦겠습니다. 왜 그러고 사냐고요. 그냥 늦으면 되지.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 저는 제가 이제 어른답게 말합니다. 책을 쓰는데 어른이 됐으면요
그야말로 어른답게 살아야죠. 자기 삶의 주인이고 홀로 서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남한테 기대고 남의 빌붙고 남한테 허락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갈수록 그렇게 이제 살지 않으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제가 이렇게 일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할 때 제일 잘 돼요.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벗어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키는 일, 해야 하는 일,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인간의 어떤 그 역량과 어떤 신명을 얼마나 짓누르는 일이에요. 인간은 당연히 점점 더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하려면 어디 다니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나가라 그러지 거기서. 야, 네가 월급 받으면서 어떻게 네가 원하는 일을 해? 시키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네가 일하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네가 정해. 이제 그러면 됐습니다. 나 나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왜 그동안은 그게 이제 안 됐냐? 온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까지 장착이 되면은 이게 뭐 이제 그냥 한 사람이 사실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조직에 가서 무슨 회계 업무, 무슨 이런 업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에 들어가야 돼요. 집단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내가 이런 혜택도 누리고 뭔가 내 일도 가능해지고 서로 이제 분업화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이 조직으로서 가능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걸 다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책을 낸다 그랬을 때 굳이 출판사에서 안 내줘도 됐어. 내가 인공지능 부려서 할 거야. 인공지능에 표지 디자인 해줘. 목차 잡아줘. 이거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 개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확실히 갖춰진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월급쟁이 않죠. 직장 안 나가죠. 점점 우리 아들이 지금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 엄마는 걱정을 많이 하고 막 아들 어디 들어갔냐고 물어보면 절교해버리고 어디 가서 절대 아들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네, 지금 지금 이 시대는 발산의 세계로 가고 있어. 과거에도 저도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발산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수렴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수렴을 잘하는 사람은 뭘 못하는 사람이고 발산을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랑 맥이 좀 맞닿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발산할 시대에 발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내가 대통령을 모시면서 글을 잘 쓸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좋은 글이라고 한 걸 보고서 내가 카테고라이즈를 했기 때문이야. 어떻게 키워드를 정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수렴의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산을 하기 위해서 수렴을 뭐 어떻게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이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 수렴을 잘하는 사람, 발산을 잘하는 사람 우열이 없습니다. 뭐 누가 잘난 사람이고 저는 뭐 수렴을 한 사람은 뭐 아니고 발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반사체는 낮고 뭐 발광체는 위에 있고 그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수렴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특세해왔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려왔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걸 잘하는 사람. 여러분 발산을 잘하는 사람 우리는 모난 소리 정 맞는다고 나댄다고 너 이렇게 말이 많냐고 까불지 말라고 혼났어요. 발산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조직은요. 내가 막 존재를 드러나고 내 존재감이 생기고 내가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면 누군가가 뺏겨요. 윗분들이 뺏깁니다. 내가 존재감이 없어야 내가 한 모든 게 잘 들게 돼요. 위에 올라가서 지들이 한 것처럼 막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막 발산을 해서
내가 막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했습니다 하면 저 위에서 나를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잘 될 것 같죠? 그럼 바로 죽음이에요. 그냥 바로 위에서 나를 제거해버려요. 저 위에서 아는 순간 싹을 잘라버려요. 싹을. 얘는 위험한 애야. 내 자리를 위협하는 애야. 내 공을 가로치는, 사실은 원래 이 아랫사람이 한 건데 그동안 그걸 다 자기가 취해왔는데 그걸 이제 정체가 탄로나는, 사실은 얘가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대 이 발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혼났어요. 선생님한테. 발산하는,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러니까 막 질문하고 이러다가 나대다가 혼나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은 수렴 없이 발산 없다. 읽기 듣기 없이 말하기 쓰기 없다. 기초를 가져야 된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착민으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니 반드시 필요해요. 아까 교태가 뿌리를 내린 후에 날개를 달고 날아오고, 그러니까 뿌리를 먼저 내려야 돼. 이게 우리 아들들이 뿌리를 안 내리고 바로 날려고 하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듣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반사체로서 어떤 경험과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 발광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수렴을 잘하는 방법을 저는 딱 두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수집과 모방이에요. 수집과 모방. 일단은 수렴형 인간으로 잘 살려면은 많은 걸 수집해야 돼요. 지식이건 정보건 관계건 경험이건 많은 걸 수집해야 돼요. 그리고 늘 누군가를 닮고 누군가를 흉내내고 누군가를 따라하고 누구처럼 되고 싶은 어떤 모방 욕구를 가지고 내 수준을 높여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지고 나는 대통령이 가진 걸 막 어떻게든 내가 많이 모으고 수집을 해서 그 대통령을 따라하기 위해서, 대통령처럼 하기 위해서 늘 그 사람을 모방하고 쫓아감으로써 내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수렴형들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수집과 모방을. 근데 이 수집과 모방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다 모으려고 그러고 따라하고 이러는 것은 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수렴형으로 사는 것은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면 저는 뭐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직장에, 근데 이제 가끔 직장에서도 이제 튀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보면은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사람들은 다 쌍이 잘리고 다 쳐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야생마 같은 존재면 그게 가축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못 살았어요. 조직에서 그냥 밖으로 내팽개쳐져요. 내팽개쳐지고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조직에서 찍히고 막 삐딱하고 막 그래서 잘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역전하고 재기하고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읽기 듣기 수렴형 인간이 이제 득세하는 거에서 이런 역전은 가능해진 시대다. 발산형들이 수렴형을 앞지르고 이게 역전되는 것은 뭐 우연을 따지지 않고 지금 가능해진 시대. 예전에는 그냥 공고하게 이 수렴형 인간들의 시대였기 때문에. 질문이 정말 걸리는 수준인데 아시겠지만 한국어는 질문을 더 받겠는데요. 내 뒤쪽에 계시는 선생님 중에 저 까만 기하학생의 옷을 입으신 선생님 지금 뒤돌아보시면 선생님도 진정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글을 좀 쓰고 싶은데, 저도 저 나름의 지금 제목 보면 모든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퇴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도 살면서 독특한 경험들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좀 공유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런 그 글쓰기에 대한 그 연수 이런 노하우를 몰라서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아니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그 글을 바로 쓰지 마시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말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 두 번째는 메모를 많이 하시라는 거. 내가 책에 쓸 내용과 관련한 메모를 많이 해보시라는 거. 세 번째는 자료를 많이 모아보시라는 거. 그것과 관련된. 이거 글 안 쓰는 겁니다. 쓰기 전에 말을 해보건 메모를 하건 자료를 모으건. 그리고 네 번째로 그와 관련한 글을 많이 읽어보는 책을 많이 읽어보는 많이 읽어보시고 뭐 이런 것들이 선행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뭐 어느 시점에서 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나도 쓸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좀 차오르고요. 그때 이제 쓰시면 되죠.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한 40권 정도 모여있는데 40권의 책이 지금 탄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홍 작가님의 그 다음 책은 어떤 책인지 다음 책은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 관계. 이거가 인간 사이? 인간 사이. 그래서 콜라보를 좀 해야 돼요. 사이 서점하고 같이 연말쯤에. 예, 감사합니다.